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주 넘게 1,000명대 네 자릿수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2,000명 선도 넘어섰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 이동과 여행 대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달 가까이 이제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다가 그때 상황 그런 상황들이랑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확진자가 처음 생기고 나서 지금 2,000명이 넘어선 것은 처음이니까요. 숫자가 주는 일종의 공포감이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만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추세를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추세는 말 그대로 이제 지난 일주일간 이렇게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추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저희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토요일서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최대치를 계속 경신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222명, 3명이 돼서 사상 첫 2,200명대로 됐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것 중에 또 다른 원인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은 그래도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비수도권이 이번 4차 유행 현재를 주도하는 형태였는데 지난 월요일서부터는 수도권 역시 계속 증가했습니다. 예.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증가하면서 지금 2,000명대가 넘는 원인이 됐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도 이제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현행 이 확산이 되는 추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질병청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첫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예. 우점종을 넘어서 지금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그다음에 마지막 휴가철을 비롯된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 이 부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 고치기 좀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 피로감이라는 부분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피로감이라는 거는 예견됐던 바고 근본적으로 이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프로그램에 견면적으로 이제는 작동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것이 지난 한 달간 보였으니까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형태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확산 요인을 짚어주셨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쓸 수 있는 방역 카드는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6주째 유지한 상황인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확산 요인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두기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진단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단계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종의 연장전 이런 시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연장전이 아니라 더블 헤더입니다. 또 다른 시즌 2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전과 다른 국면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이동량이 지난 그 3차 대유행 때 겨울철의 이동량에 비해서 30% 정도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피로감도 있겠고 여름 휴가철 이런 요인들이 다 겹치면서 이동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앞으로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아직까지도 설득력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는 풀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는 좀 부차적으로 놓고 위중증 환자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도 또 있는데 물론 거기에 집중한 대책들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는 것이고 원래 들어서 한 달 동안에 2배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총 분모를 또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두기 문제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백신 수급과 접종을 더 앞당겨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소화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학 문제 같은 경우도 전면 등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설령 확진자 수 억제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없다고는 말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리두기를 유지했던 가장 큰 전제는 빠른 백신 접종을 우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더나 발이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모더나사의 백신 수급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지금 당장의 백신 접종 속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역 당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방역 카드라는 게 점점 더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당국 입장에서 난감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휴가철이고 또 이제 광복절 집회도 다가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계약도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계약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막아내야 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텐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현재 방역 정책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백신 접종도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 우리가 원해서 이게 확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확산된 부분이어서 결국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사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4단계 부분이 작년의 기준을 보면 1.5에서 2단계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좀 강화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당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에 대비 4배, 5배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감염력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거리두기의 그 예방 효과도 4배, 5배 올려서 밸런스를 맞춰야 감염이 통제되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프로그램 자체 시스템의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백신 접종 때까지 좀 참고 다시 한번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결국에는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돌파 감염 증가 소식이 잦았는데 특히 요양병원 사례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했고요. 그리고 4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아예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종사자들도 4단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종사자들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요? 네, 우리가 요양병원 문제는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그 감염을 차단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우선순위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몇몇 사례들이 나와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종사자의 가족으로부터 전파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종사자 가족이 전파가 됐다고 해서 뭐 가족들까지 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대상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당국에서 내놓은 대책, 가장 중요한 대책이 이제 종사자의 어떤 예방접종 여부를 떠나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전에는 예방접종자들이 선제검사에서는 제외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새로 나온 대책에 따르면은 4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주 1회 실시를 하고 3단계는 2주에 1회 실시한다. 이것을 9월 3일까지 실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되는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들이 있었는데 입원 환자의 외래 진료를 예.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래 진료 시에 동행하는 사람을 한두 명 정도로 작게 가라고 권고하는 이런 예. 내용도 당국의 방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환기가 부족했거나 검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거나 마스크 착용에 미흡했거나 여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추가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물론 이미 수립되어 있는 대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종사자들의 상태까지도 일일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정부 대책이 가닥을 잡아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고위험군이거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좀 더 강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례를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 제주에서 20대 그 여성이 모더나 백신 접종한 후에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이 제주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 검사를 3차례나
거부했던 것으로 좀 드러나서 매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네, 질병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 네, 그 기준이라는 것이 혈소판 감소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임상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이상 나와야 된다거나 뭐 혈액 검사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부합이 되는데 예. 이러한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1번 기준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네네.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에 한해서만 아. 인과성 평가를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예. 아시다시피 모더나 백신도 이러한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이나 또 그냥 일반적인 혈전증이나 이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이 미국에서도 보고된 바가 여러 차례 있었고 네. 발병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인과성 평가를 위한 검사에 해당이 되지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사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기준에 맞고 안 맞고 따라서 신속한 보상과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새로운 합병증이나 새로운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빨리빨리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가족이, 보호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입증을 해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일단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유사한 상황이면 검사도 하고 확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알려졌구나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하고 이 좀 투명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너무 보수적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 기준에만 집착해 있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델타 변이 검출률이 매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영국, 남아공발, 브라질발, 인도 등에서 유래한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총 3,422건 중에서 2,641명, 총 77.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 델타형 변이가 2,555명, 전체의 96.7%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3.3%는 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84명이고 브라질 유래 감마형 변이가 2명이고요. 남아공 유래인 베타형 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최 교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델타 변이가 무섭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금 4차 대유행을 좀 주도하고 있고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런 감염력이 크다는 점에 분명히 주목하고 이 부분이 또 이제는 무점종이 됐으니까 이러한 강화된 이 전염력이 세진 이만큼의 위험성을 대응할 수 있는 이 방어력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만 예. 이 4차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국내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의가 큰 상황인데 람다 변이도 세력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페루 리마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뒤에 5개월 만인 올해 4월 기준으로 현재 감염 사례 97%를 장악하는 수준까지 지금 람다 변이가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가 치명률이 10%에 가깝고 또 기존 백신의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본에서 최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미국에서도 확산세가 굉장히 거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안심할 수 없고요. 검역과 그다음에 검역 이후의 격리에서의 람다 변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이 이 페루 지역에서 지금 얘기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예. 감염률이 97%가 됐고 치명률도 10% 가까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페루 지역의 그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감염력과 이제 사망률은 좀 숫자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과학적 근거라든지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1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감염력은 높고
사망률도 치사율도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높아지는 것 같다. 예. 이제 그 정도가 현재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걸 감안해서 이 추가 유입, 국내 유입은 반드시 막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을 비단 6, 7주 전으로만 돌려봐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뭐 끊임없이 발생할 거고 이 변이에 대한 대응은 방역 당국에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앞두고 있다. 지금 신규 확진 2,223명이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을 주로 했는데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는 뭐 계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좋아할 만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었는데 광복절 연휴 지금 집회를 예고한 집단이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당 측이요. 14일부터 16일까지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15 집회,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집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예고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우려가 되네요. 네, 작년에 8.15 집회를 했던 그 계열 쪽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는 당시 유행에서 사실 8.15 집회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거든요. 유행 자체는 그해 기점으로 보면 시점으로 보면은 7월 말 정도부터 계속 전파가 장마철부터 있어 왔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로로 산발적으로 여러 감염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뒤집었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판을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전파가 됐고 그 비중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그 집회 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집회 자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인정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수단이 있다면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 대규모 집회라든지 사람이 운집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는 또 정당한 또 방역 차원에서도 정당한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또 같은 날짜에 그런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오기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주최 측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런 지지를 확인하는 이런 목적에 이 집회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전향적인 기미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진자 증가세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호주, 중국 모두 그렇습니다. 방역 조치를 좀 완화했던 지역에서조차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고 여기에 또 델타 변이, 람다 변이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 코로나 확산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견해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을 완화한 국가뿐만 아니라 방역 정책을 강화하거나 혹은 이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고 얘기한 국가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추가 확산에 의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차이점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 즉 여기에서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것은 코로나 종식, 박멸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 집단 면역 달성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바뀌는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들이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행히 사망률과 위중증 환자율은 위중증으로 환자로 가는 그 율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또 몇몇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는 확진자 숫자보다는 치사율과 사망률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독감 수준으로 맞춰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 목표로 지금 전환해 가는 과정에 다 있고요. 미국, 영국, 또 이스라엘 대부분의 나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숫자는 사실은 전면적으로 매일 뭐 발표를 하거나 또 우리나라처럼 매일매일 뉴스에 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 부분도 우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고 끈질기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해외 사례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어지는 순서도 함께해 주실 거고요.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